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연세와병원에서 무릎과 고관절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정형외과 강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연골이 손상되었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강의 슬라이드를 보면서 강의를 좀 진행을 하고요. 중간중간 뭐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강의 마치고 질문 답변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관절 연골이라고 하는 구조물은 관절의 표면을 덮고 있는 그 콜라겐 섬유를 함유하고 있는 특수한 결합 조직을 이야기하는데요. 관절이라고 하는 그 구조는 두 개 이상의 뼈가 만나는 구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뼈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마찰이 없이 잘 부드럽게 만날 수 있고 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구조물인데요. 여기 아래 화면을 보시면 이게 정상 연골의 모양이에요. 굉장히 매끈하고 부드럽게 생겼죠. 마찰을 줄여주고 뼈끼리 잘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그러한 구조물인데 이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손상이 되게 되면은 표면이 거칠어지고 뼈가 이게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움직일 때마다 마찰이 일어나고 염증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증상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연골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연골은 초자연골이라는 구성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드럽게 잘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마찰이 적고 부드럽고 매끈한 조직 그리고 탄성이 있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골에는 혈관이나 임파관이 없어요. 조직에 혈관이나 임파관이 없기 때문에 손상이 되었을 때 좀 취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골이 손상이 되었을 때는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손상 부위로 회복을 도와주는 염증 매개체들이 이동을 해서 회복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러한 염증 매개체들이 혈관이나 임파관을 타고 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손상이 되면은 굉장히 재생이 되기 어려운 그러한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혈관이 없기 때문에 관절 안에 이제 분포하는 혈액의 확산에 의해서 여기에만 의존해서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연골 손상과 관련된 질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연골연화증이라는 질환인데요. 말처럼 연골이 연화, 이제 약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해서 운동을 했거나 뭐 외상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손상이 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좀 할 수가 있는데 겉에 표면은 괜찮아 보이는데 이렇게 눌러봤을 때 좀 푹푹 들어가게 약해져 있는 상태를 1 기로 분류를 하고요. 조금 더 손상이 되어서 표면의 일부가 손상이 된 것을 2 기로 분류를 합니다. 다음에 더 손상이 되어서 표면의 두께가 실제로 좀 얇아지고 두께가 일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연골의 부피가 좀 소실이 된 경우 이제 3 기로 분리를 하게 되고요. 이제 전층이 다 소실이 되어서 뼈의 표면이 드러나게 된 거를 이제 4 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리성 골연골염이라는 질환인데요. 이거는 이제 연골을 포함하고 있는 아래 뼈까지 같이 떨어져 나오는 분리되는 그러한 질환인데 연골 하고를 덮고 있는 연골과 함께 떨어져 나오게 되면서 붙어 있어도 증상을 제대로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통증과 염증을 좀 유발할 수가 있겠고 완전히 떨어져 나오게 되게 되면은 유리체로 관절 안에서 조각으로 돌아다니게 되면서 염증과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관절 안에서 유리체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이제 다쳐서 외상에 의해서 연골이 결손이 되는 경우인데요. 그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슬개골이 탈구가 되면서 빠지거나 아니면 꼭 슬개골이 아니더라도 인대 손상이나 이런 외상에 의해서 뼈끼리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은 뼈의 표면을 덮고 있는 연골의 손상을 좀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슬개골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대퇴골 바깥쪽에 있는 외과에 이제 부딪히게 되면 연골의 손상이 유발될 수가 있는데 여기 옆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 빨간 부분은 뼈인데요. 이 하얀색이 원래 여기에 이렇게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탈구가 되면서 슬개골에 연골이 파열되어 있는 그러한 그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외상이 아닌 이제 퇴행성에 의해서 관절염이 진행되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그 관절을 보호해 주는 연골이
퇴행성 변화, 마모로 인해서 이제 손상이 되는 건데 부드러운 표면을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관절의 통증과 붓는 증상, 변형이 진행되는 그러한 질환인데요. 특별한 원인이 없이 노화에 의해서 발생된 경우는 1차성 관절염으로 분류를 하게 되고 외상이라든지 감염 등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 경우를 2차성 관절염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 뼈의 표면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이는 부드러운 이제 연골로 덮여 있어야 되는데 마모가 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고 더 진행이 되면 이 뼈의 표면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까지 진행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균 감염에 의해서 발생되는 화농성 관절염인데요. 관절 안에 균이 들어가서 감염이 되면서 조직 파괴가 빠르게 일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연골뿐만 아니고 연골판이나 인대 힘줄까지 다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특징이 빠르게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절액을 뽑아서 백혈구 수치와 균에 대한 동정에 대한 검사가 빨리 진행이 돼야 되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빠른 뭐 항생제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면역 반응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신 면역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질환인데 관절 내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관절이 파괴되는 그러한 질환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세포들이 활액막에 침착이 되면서 관절의 구조물에 손상을 좀 일으킬 수가 있고 이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전신에 다 일어날 수가 있어서 하나의 관절을 침범하는 경우보다는 여러 개의 관절을 침범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국소적인 그 관절의 손상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관절 전반에 걸쳐서 관절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결정체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는 연골의 손상 관련된 질환인데요. 통풍성 관절염이에요. 통풍이라고 하는 거는 혈액 속에 우리 몸에 있는 혈액 속에 요산이 높은 수치로 특정 수치 이상의 수치로 유지가 되는 건데 고요산 혈증을 이야기하는데요. 혈액을 타고 요산 결정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관절에 침착되게 될 수가 있어요. 관절 감각 주변 조직에 침착이 되면서 연골의 손상을 유발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중년 남성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과를 가지고 있고 이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절액을 천자를 해 가지고 형광현미경으로 들여다봐서 이렇게 그 통풍 결정이 확인되는 것으로 확진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 대부분 통풍약이랑 이제 염증에 대한 소염제 치료로 증상의 호전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약물 치료에도 증상의 호전이 좀 더디거나 증상이 심하다면 관절 내시경 등을 통해서 세척술 등을 고려를 할 수가 있는데 내시경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통풍의 결정이 관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통풍하고 비슷하게 이제 결정체에 의해서 유래되는 관절염인데요. 가성 통풍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요산 결정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이 아니고 칼슘 피로인산이라는 물질이 침착이 돼서 생기게 되는 질환인데 증상이 통풍이랑 굉장히 비슷해서 가성 통풍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절 연골 안에 침착이 되면서 관절 연골의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이 칼슘이기 때문에 석회화가 되면서 손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 봤을 때도 연골판이나 연골 주변으로 이렇게 음영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 각각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연골 손상의 질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화농성 관절염처럼 빠른 항생제 치료나 수술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원인 증상 질환도 있지만 이제 마모가 되어서 진행되는 관절 연골 손상에 대해서는 얼마나 손상되어 있는지 얼마나 불편한지 증상에 따라서 증상과 경과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치료들을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치료 순서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손상의 정도가 크지 않고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비약물적인 치료 뭐 운동 치료, 생활 습관의 교정 치료 등을 먼저 시도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한 경우에도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진통제를 좀 투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경우에도 이제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이제 투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소염제 같은 경우에는 위장 자극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장약을 같이 사용하는 것을 좀 고려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소염제를 사용하는데도 통증이 지속이 된다면 마약성 진통제 등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 급성기 염증이 너무 심해 가지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관절 내 스테로이드 주사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 이러한 대략적인 경과를 가지고 있고요. 먼저 보존적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비약물적인 치료는 연골의 손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증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에 먼저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데 쪼그려 앉는다든지 무릎 꿇기, 양반다리처럼 무릎 관절 연골에 좀 부하를 줄 수 있는 자세들을 피하면서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을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무릎 관절은 이제 걸을 때마다 생활을 할 때마다 체중이 실리는 관절이기 때문에 체중을 감량하면 걸을 때마다 전달되는 그 뼈와 연골에 전달되는 충격을 줄여줄 수가 있어서 연골의 손상을 좀 줄일 수가 있고 증상의 호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무릎 주변에 이제 근력을 강화시키면서 물리치료 등의 치료를 병행을 하는 건데 근육이 좋아지면 대퇴사두근 등의 근육이 좋아지면 똑같이 걷고 다닐 때 뼈와 연골에 전달되는 충격을 근육이 많이 받아주기 때문에 연골의 손상을 방지할 수가 있고 증상의 호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걷는 거는 가볍게 걷는 거는 안 아픈 범위 내에서는 제한을 두실 필요는 없겠고 뛰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무릎에 쿵쾅거리면서 체중 부하가 반복적으로 부하되는 운동은 좋지가 않고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자전거 등의 운동이 좋은데 이 운동들의 특징은 무릎에 쿵쾅거리면서 체중 부하가 적게 되는 그러한 동작들이 반복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에는 부력에 의해서 떠 있기 때문에 무릎의 체중 부하를 좀 줄일 수 있는 특징이 있고 자전거도 이제 엉덩이로 체중을 받쳐준 상태에서 운동을 할 수가 있어서 무릎 주변의 근력 운동도 되고 유산소 운동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무릎에 인대의 손상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기나 교정기구 등의 사용을 고려해 볼 수도 있고요. 다음은 이러한 비약물적인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제 약물 치료를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데 소염 진통제는 이제 가장 널리 가장 흔하게 치료해 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간에 사용을 한다면 위장 자극이라든지 뭐 간이나 콩팥의 독성 등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 사용할 때는 이런 부작용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는 처음에 시도해 볼 수 있는 거는 아세트아미노펜 등의 진통제를 투여를 해보고 그 이후에도 통증이 있다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추가해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도 통증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면은 마약성 진통제나 항우울제 등의 그 약물들을 추가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관절 안에 주사를 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로는 이제 부신피실 호르몬제인 스테로이드 주사인데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강력한 소염제이기 때문에 단기의 염증을 확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염증 반응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줄 수 있지만 호르몬제고 너무 강력한 소염제이기 때문에 괴사라든지 감염의 위험을 높인다든지 고혈당을 유발하는 등의 이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고 급성기 염증이 아주 심할 때 간헐적인 사용을 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치료입니다. 다음은 이제 연골주사라고 부르는 히알루론산 주사인데요. 히알루론산은 무릎 안에 넣어주게 되면 윤활 역할을 해줘요.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완충 역할을 도와주기 때문에 관절 연골이 손상된 부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통증을 호전시켜주는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 이외에 치료 효과는 좀 기대해 볼 수 없는 제한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주사, DNA 주사라고 부르는 주사인데요. 이거는 연어 등의 어류에서 DNA를 구성하는 성분인 PN,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추출을 해가지고 무릎 안에 주사를 하는 방법인데 연골 주사와 비슷하게 윤활 작용이나 완충 작용을 도와줘서 통증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골의 재생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PRP 주사라고 하는 자가혈소판 풍부혈장을 주사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내 몸속에 있는 혈액을 체열을 해서 원심 분리를 돌려가지고 혈소판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 층에 혈장을 분리를 한 다음에 관절 안에 넣어주는 이러한 치료 방식이에요.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해가지고 무릎 안에 관절강내 주사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염증과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 혈소판이라는 세포를 넣어줘요. 혈소판과 뭐 단백질, 성장인자 등을 같이 넣어주기 때문에 혈소판은 상처가 났을 때 피를 먹게 지혈을 도와주고 상처 회복을 도와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어서
치유를 도와줄 수 있는 기전을 하고 있고 성장인자 등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치료의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주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거나 내 몸에서 나온 혈액을 가지고 이제 분리를 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큰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치료의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비맥이라고 부르는 자가 골수 흡입물 주사인데요. 여기 그 골반 뼈에서 골수를 추출을 해서 원심 분리를 돌린 이후에 골수 세포가 많이 골수 줄기 세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층을 농축액을 분리를 해서 관절 안에 넣어주는 그러한 치료입니다. 이것도 줄기 세포랑 성장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치료의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줄기 세포는 관절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좋은 분비 물질들을 많이 분출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 세포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데는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치료인데요. 다만 줄기 세포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미 손상되어 있는 관절의 연골이 막 재생이 되고 이런 효과까지는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방 줄기세포라고 부르기도 하는 자가지방률의 기질 혈관 분액을 주사하는 그러한 방식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지방 조직에서 추출을 해서 주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부작용이 없는 장점이 있고, 지방 줄기세포가 포함되어 있어서 비맥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좋은 영향들을 많이 주변 세포에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염증의 감소와 통증의 완화를 기대해 볼 수는 있으나 연골의 재생의 효과는 증명하지 못한 그런 제한점이 있는 치료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수술적인 치료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손상 부위가 크지 않은 경우에 국소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골수 자극술, 골연골 이식술, 세포치료술 등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 다리 정렬이 안 좋은 경우에는 절골술을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국소적인 손상이 아니고 미만성으로 이렇게 손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 등의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치료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관절 내시경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는 골수 자극술이라는 골수를 자극해서 이용하는 미세골절술이라는 치료인데요. 앞서 연골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관절 연골은 재생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혈관이나 임파관 이런 구조물들이 없기 때문에 손상된 부위로 염증 매개 물질들이 올 수 없는 그런 제한점 때문에 재생이 잘 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방법이 주변 조직을 좀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뼈 아래에 있는 골수까지 이렇게 미세 청궁술을 해서 골수까지 연결 통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채널을 만들어서 골수가 여기 연골까지 이렇게 스며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치료인데, 골수가 스며 나오면서 연골의 재생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치료입니다. 좋은 치료이고 오래전부터 잘 시행을 해오던 치료인데, 제한점이 좀 큰 범위에서는 좀 시도하기는 어려운 제한점이 있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연골은 초자연골이라는 매끈하고 탄성이 좋은 그러한 구조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미세천궁술을 했을 때 재생이 되는 연골의 특징은 초자연골보다는 딱딱한 섬유연골로 재생되는 경우가 많아서 단기간은 괜찮지만 장기간 치료 효과가 지속되기는 어려운 그러한 제한점이 있는 치료입니다. 다음은 이제 자가골연골을 이식하는 자가골연골 이식술인데, 이거는 대부분 손상되는 부위가 체중이 잘 부하가 되는 아래쪽에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비교적 체중이 부하가 되지 않는 앞쪽에 있는 경우는 손상이 되지 않고 잘 유지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손상이 된 부분이랑 손상이 안 된 부분의 연골을 이제 바꿔주는 그러한 방식인데, 앞쪽에서 연골 아래에 있는 뼈까지 같이 채취를 한 다음에 똑같은 크기로 채취를 한 다음에 손상된 부위에 이렇게 모자이크 방식으로 이렇게 붙여주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골수 자극술보다는 조금 더 큰 범위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세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치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골절술 같은 골수 자극술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한 면적의 손상이 있을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질환인데, 처음으로 말씀드릴 세포 치료술은 자가 연골세포 이식술이에요. 내 몸에 있는 연골세포를
증식하고 배양을 시켜 가지고 그걸 다시 이식하는 방법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늑연골, 갈비뼈 연골을 가지고 재생을 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손상된 부위가 크고 넓다면 자가 연골 세포 이식을 계획을 하게 되고 그 연골 세포를 이식 갈비뼈에서 떼서 배양을 한 다음에 만들어서 이렇게 손상된 부위에 다시 덮어주는 방식인데 내 몸에서 나온 연골 세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제 가장 비슷하게 원래 손상되기 이전의 모습과 가장 비슷하게 재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치료지만 수술을 2번 해야 되는 그러한 좀 단점이 있는 치료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는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세골절술보다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손상이 있을 때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 치료인데 이거는 그 동종 제대열, 탯줄에 있는 중간엽 줄기세포를 가지고 제품으로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을 2번 하지 않고 한 번의 수술로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더 넓은 부위에서 시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이제 세포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미세골절술보다는 초자연골의 비율이 더 높게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치료입니다. 다음은 이제 동종 늑연골 세포를 이식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다른 사람의 늑연골을 미리 제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손상된 부위에 도포를 하는 그러한 방식인데 마찬가지로 초자연골이 더 높은 그 포션으로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리 정렬이 안 좋은 경우에 미만성으로 이렇게 좀 넓은 부위에 관절 연골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절골술의 치료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 다리 정렬이 똑바른 다리는 이렇게 체중을 디딜 때마다 안쪽 바깥쪽 체중이 골고루 잘 분산이 될 수가 있는데 다리 정렬이 이렇게 오다리로 틀어져 있으면 바깥쪽은 체중 부하가 덜 되고 안쪽으로만 많은 체중이 좀 실리게 되면서 안쪽에 있는 연골에 이제 손상을 유발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 다리 정렬을 이렇게 절골술로 하지를 정렬을 다시 바꾸어 주어서 다리의 정렬이 중간보다 조금 더 바깥쪽으로 안 아프고 정상인 쪽으로 실릴 수 있게 해 주어서 아픈 쪽으로는 체중 부하가 덜 돼서 손상과 통증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는데 나이가 많은 분들에서는 잘 시도를 하지 않고 비교적 젊은 분들에서 내반 변형이 있으면서 조금 손상의 부위가 넓은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치료가 되겠고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고 변형이 계속 통증이 감소되면서 연골의 손상이 더 진행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치료입니다. 다음은 이제 연골이 국소적으로 손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구획이 완전히 다 손상이 된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인공관절 반치환술인데요. 이거는 이제 한 구획에만 바깥쪽은 괜찮고 안쪽만 망가진 경우에 이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치료가 되겠고, 이거는 이제 정렬이 안 좋은 경우에 아까 안짱다리가 심한 경우에 시도를 하게 되면은 당장은 좀 괜찮을 수도 있지만 이쪽으로 계속 더 많은 무게가 실리게 되면서 장기간의 그 생존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내관 변형이 경도로만 있는 경우에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치환술이 전치환술에 비해서 가지는 장점은 이런 전방십자인대나 후방십자인대 이런 인대들이 잘 보존이 되고 그 치환 부위가 작기 때문에 회복이 빠른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부위에만 국한된 경도의 내관 변형에서는 고려해 볼 수 있는 좋은 치료의 옵션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양쪽이 안쪽 바깥쪽 다 망가져 있거나 정렬 또한 안 좋은 경우에는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전치환술은 뼈를 절삭을 할 때 계획을 가지고 다리의 정렬을 좀 교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리에 변형이 있는 경우에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 시술이고 반대쪽에도 연골이 손상이 많이 되어 있다면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고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연골 손상의 원인과 다양한 치료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연골 손상은 다양한 원인이나 손상이 되어 있는 정도 그리고 증상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보존적인 치료부터 수술적인 치료까지 다 고려를 할 수가 있고 연골 손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동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요. 이러한 치료에도 일상생활에 통증이 많고 제한이 많은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연골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도 좀 치료를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데 국소적으로 손상된 부위가 좀 적은 경우에는 연골의 재생술 등을 고려해 볼 수가 있고 연골 재생술도 골수의 자극술이나 아니면 세포를
가지고 치료하는 세포 치료술 등을 손상된 면적에 따라서 좀 고려해 볼 수가 있고, 손상된 부위가 국소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넓게 퍼져 있다면 절골술이라든지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다양한 치료들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치료라고 하더라도 손상되기 이전에 내 연골보다 더 좋은 치료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상되지 않도록 미리부터 잘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뭐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면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 연골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연골세포 치료제는 뭐 주사 치료냐 아니면 수술적인 치료냐에 따라서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까 좀 세포를 넣어주는 거, 뭐 혈소판이라든지 골수 줄기세포라든지 아니면 그 지방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그런 세포를 넣어주는 치료들의 방법도 있고요. 주사 치료 중에서는 그 정도 방법이 있겠고, 수술적인 치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자가 뇌경골세포, 자가 연골세포를 이식하는 방법, 아니면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방법,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제 뇌경골세포를 이식하는 방법, 이 정도로 수술적인 치료와 비수술적인 치료로 분리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연골이 닳기 시작한 초기라면 어떻게 관리하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연골이 닳기 시작한 초기라면 증상에 따라서 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초기부터 막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그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라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 무릎 꿇기 이런 무릎에 안 좋은 동작들을 피하면서 무릎 주변의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똑같이 사용을 할 때 뼈와 연골에 전달되는 충격을 근육이 많이 받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연골의 손상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막을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운동을 꼭 하셔야겠다라고 하면은 체중 감량을 위해서 근육도 약하고 체중도 많이 나가는데 너무 많은 달리기를 하시면은 이제 연골 손상이 더 유발되고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영이나 자전거 등의 운동을 병행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영수님께서 PRP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PRP는 요즘에 많이 시행하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뭐 10년, 20년 전부터 많이 시행해 오고 있던 치료인데, 우리나라에선 작년부터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해서 신의료기술로 승인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치료이고, 뇌혈액을 뽑아서 하는 치료예요. 뇌혈액을 피 검사하듯이 똑같이 체열실에 가셔가지고 20cc 정도 피를 뽑고요. 그걸 이제 원심 분리를 돌려가지고 혈소판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혈장 성분을 추출을 하는 거예요. 2~3mm 정도 추출을 해서 그거를 이제 연골 주사 맞듯이 똑같이 관절각 내에 주사를 해주는 그러한 치료인데, 이거는 내 몸에서 나온 걸 가지고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부작용이 걱정할 게 크게 없어요. 안전한 치료이고, 또한 염증을 감소시켜주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데 좋은 치료인데, 그 연골이 재생되고 이런 걸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연골 주사보다는 조금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의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민님께서 젊은 친구분이 경골을 잘라서 수술을 했다. 비골도 잘라서 수술하고 뼈를 잘라서 통증이 심하지 않냐, 그 질문을 주셨는데, 경골하고 비골을 두 가지 다 절골을 하는 경우는 뭐 교정의 각도가 매우 크고 뭐 그러한 경우에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흔하게 시행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절골을 하기 때문에 뼈를 쳐서 교정을 하니까 수술 이후에 급성기 통증은 좀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뭐 통증을 급성기에 뭐 무통 주사라든지 약이라든지 이런 걸로 조절을 하면서 지나가면은 재활을 거쳐서 올바르게 회복만 된다면 좋은 경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영자곽님께서 무릎 연골에 좋은 음식과 운동을 추천해 달라고 하셨는데, 무릎 연골에 좋은 음식은 요즘에 뭐 영양제로도 많이 나와 있고 하지만
특별하게 이 음식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골고루 잘 드시면서 단백질도 잘 드시고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하셔서 근력이 잘 유지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은 매우 중요한데 달리기는 무릎에는 좀 부담이 갈 수가 있는 운동이라 안 아픈 범위 내에서 가벼운 조깅 정도 하시는 게 좋고요.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의 운동이 무릎에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라고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산소 겸 하체 운동으로 맨몸 스쿼트 매일 30분씩 자기 전에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을까요? 맨몸으로만 하고 권장하시나요? 1초도 안 쉬고 30분 연속으로 매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스쿼트 운동은 뭐 유산소 운동도 되고 무릎 주변의 근력 운동, 뭐 골반 근력 운동에도 좋은 운동인데, 중요한 게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 밸런스가 잘 안 맞는 경우에는 이제 무릎의 통증이나 구조물의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올바른 자세로 밸런스를 꼭 잘 맞춰서 하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 사실 뭐 슬관절 학회에서는 너무 깊은 스쿼트는 권해드리진 않아요. 깊은 스쿼트는 근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제 구조물의 손상을, 밸런스가 안 맞는다면 구조물의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프 스쿼트 정도 50도 이상 굽혀지지 않는 스쿼트를 권해드리고 있고, 아프지만 않고 올바른 자세로 하신다면은 지금처럼 운동을 하시는데 특별히 제한 둘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할머니께서 연세가 드시면서 근육이 많이 빠지시고 체중이 늘어나서 걷기 힘들어한다. 무릎을 대체할 허벅지 근력 운동을 만들어줄 수 있는 운동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게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앞서서 슬라이드에서 그림으로 살짝 실어놨는데, 여기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은 이제 앉거나 뭐 누워가지고 무릎을 쭉 편 상태로 이제 다리를 들어주는 그 운동인데요. 특별히 큰 무게를 실지는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시도를 해볼 수가 있어요. 꼭 높이 드실 필요 없고요. 한 30cm 정도만 띄우셔서 일정 시간 동안 뭐 들었다 내렸다 하셔도 되고, 들어서 5초 정도 유지했다가 내리는 이런 정도의 운동을 하신다면은 무릎에 큰 부담 없고, 여기 허벅지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 운동을 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한 10번 내외, 뭐 8번에서 12번 정도 횟수로 무릎 앞쪽에 뻐근함이 느껴질 수 있을 때까지 좀 유지를 해주시면서 한 3에서 5세트 정도 유지하시면은, 습관 들여서 하시면은 근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무릎이 안 좋은 경우 맨발 걷기가 좋다는데 맞나요? 하셨는데, 맨발 걷기 요즘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도움이 되는 측면보다는 조금 더 걱정되는 측면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발에 상처가 난다든지 이런 걱정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맨발 걷기보다는 적절한 발에 잘 맞는 좋은 신발을 신고 걸으시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바다보다 산이 좋아 님이, 발목이 시리다고 해야 할지, 앉아있다 일어서면 발목이 아픈데 왜 그럴까요? 뭐 최근에 좀 무리한 적이 있으면서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그러신 거는 좀 휴식하면서 통증이 유발되지 않는 뭐 범위 내에서 사용하시면서 경과를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휴식에도 증상이 계속 된다면 뭔가 기질적인 원인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닌지에 대해서 병원에 한번 방문을 하셔서 신체 검진이나 영상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다음은, 네. 질문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무릎은 손상되기 전에 잘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앞서서 질문 주신 내용들에도 있지만 근력 운동 꼭 습관 들여서 하시는 것이 좋아요. 저 이제 진료 보시러 오는 환자분들한테 제가 거의 매번 오실 때마다 잔소리처럼 드리는 말씀이, 근력 운동 꼭 하셔야 됩니다. 근력 운동 꼭 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수술을 하건 수술을 안 하건 상관없이 근력 운동은 손해 보는 거 아니니까 무릎 주변에 근력을 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김세범 님께서 자전거를 오래 탔더니 무릎 연골 쪽이 따뜻해지던데 그건 연골이 닳는 중인 건가요? 하셨어요. 어느 부위에서 열감이 느껴지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그 운동을 할 때 잠깐만 열감이 느껴지고 좀 나아지는 정도라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운동 이후에 뭐 물이 차고 많이 붓거나
뭐 쉬어도 뭐 다음날까지 막 연골이 많이 아프고 그런 통증이라면은 연골이 좀 손상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쉬어서 5분, 10분 내로 금방 좋아지는 통증 정도이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 막 다음날까지 아프고 그러시다면 로딩을 좀 조절해 보시는 게 안 아픈 범위 내에서 좀 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탔을 때 좀 통증이 유발이 된다면 안짝 높이를 좀 조절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무릎이 너무 많이 굽혀지지 않도록 안짝 높이를 조금 더 높여서 굽혔다 폈다 할 때 폈을 때 무릎이 한 10 굴곡이 한 10 도 15도 정도만 남아 있을 거의 다 펴지게 조절을 해서 타 보시면은 무릎의 통증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골이 찢어지고 무릎에 물이 찬 상태인데 골다공증 주사를 맞아도 되나요? 하셨어요. 연골이 연골판인지 연골인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물이 찬 원인이 연골이나 연골판이 찢어진 게 맞다면 골다공증 주사랑은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맞으면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는 따로 병행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연골이나 연골판이 찢어진 게 맞다면 어디가 어떻게 찢어져 있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바다보다 산이 좋아 님께서 "히알루론산과 콜라겐이 연골에 도움이 되나요?"라고 하셨어요. 앞서서 그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주사 치료제 중에서 히알루론산이나 뭐 콜라겐 주사들도 있어요. 콜라겐 주사들도 있는데 이러한 치료들은 증상의 회복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어요. 무릎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 주고 완충 역할을 도와주면서 증상을 달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는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인 막 콜라겐을 넣어 주고 이런다고 연골이 재생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뭐 수술적인 치료에는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연골이 재생이 되는 효과는 기대하기는 어렵고 관절이 연골이 마모가 되어서 나타나는 관절염에 대한 증상에 좀 도움이 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재민 님께서 어릴 적에 무릎 연골이 찢어져서 수술을 여러 번 하셨고 연골이 거의 없다고 들으셨어요. 운동을 좋아해서 웨이트를 하려는데 하체는 스쿼트를 하려고 하면 통증이 너무 심하다. 무릎에 안 가는 하체 운동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셨는데 맞아요. 그 연골이 손상이 되어 있으면은 뭐 스쿼트 같은 거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근력에는 굉장히 좋은데 그 밸런스를 잘 못 맞춰 하거나 연골이나 연골판이 손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좀 무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스쿼트는 추천드리는 운동은 아니고요.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벽에 등을 기대서 하는 스쿼트를 하면서 하프 스쿼트 정도 50도 미만의 굴곡까지 범위로 시도를 해 보시고 그래도 아프면은 스쿼트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뭐 실내 자전거 타기나 수영 등의 운동은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하는 거는 큰 제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콜라겐은 돼지 콜라겐 넣나요? 하셨는데 네. 돼지 콜라겐, 아텔로 콜라겐이라고 해서 돼지 콜라겐을 넣는 주사도 있고 사람의 콜라겐을 인체 콜라겐을 가지고 하는 제품도 있는데 두 가지 종류가 다 있습니다. 다 있고요. 다음은 땅콩 인형 님께서 매일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2 시간 정도 걸으면 무릎이 살짝 아프고 2 시간에서 3 시간 정도 걷고 뛰는 것 같다. 무릎이 살짝 아프긴 한데 걷기 운동이 무릎이나 연골에 무리가 갈 수 있나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걷는 거는 사실 큰 부담이 가는 거는 아닌데 뭐 뛰는 거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뛰는 거는. 근데 2 시간은 되고 3 시간은 안 되고 이렇게 딱 정해진 그 제한 시간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운동을 했을 때 누구나 오래 걷고 뛰면은 아픈데 휴식을 취하셔 가지고 5 분, 10분 이내로 줄어드는 통증 내에서는 제한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운동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 다음날까지 아프다 이런 거는 연골이 좀 마모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는 이제 좀 로딩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럭저럭 님께서 "평소에 실천하기 좋은 퇴행성 관절염 예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셨는데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동을 꼭 습관 들여서 하시는 게 좋고요. 대퇴사두근 근력 운동 꼭 꾸준히 습관 들여서 하시고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 무릎 꿇기처럼 연골에 좀 많은 로딩이 가해지고 부담이 가는 자세는 피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걷는 것은 안 아픈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이 다 하시고요. 뛰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훈애 님께서 "무릎 연골 주사 일 주일에 한 번씩 3번 맞았는데 6 개월 후에 또 맞아야 된다고 한다. 인공관절 수술할 때 안 좋을까 걱정됩니다." 하셨어요. 연골 주사가 앞서 말씀드린 여기 히알루론산이라는 연골 주사인데요. 히알루론산은 성분 자체는 특별히 부작용이나 해로울 거는 없기 때문에 성분 자체는 괜찮지만 어쨌거나 이제
관절 안에 주사를 가지고 이렇게 침습적으로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감염의 확률을 좀 높일 수가 있어요.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세균 감염돼서 염증이 유발이 되는 걸 걱정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짧은 시일 안에 인공관절 수술을 좀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주사는 안 맞으시는 게 좋고요. 뭐 주사 이제 수술을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무릎이 좀 아파서 증상의 호전을 좀 기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6개월 시기에 맞춰서 맞아 보시는 거는 이제 도움이 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문중님께서 "모기가 물려 가지고 버물린을 발리셨는데도 안 났는데 효과가 좋으냐." 모기 물렸을 때는 염증이 좀 유발이 된 경우에는요. 그 냉찜질 잘 해 주시고 소염제도 좀 먹으시는 게 좋고, 만약에 거기에 뭐 긁거나 이러면서 추가적인 상처가 생겨서 세균이 감염이 된 거라면은 항생제 연고나 먹는 항생제 같은 것도 좀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양반다리가 연골에 안 좋은가요?"라고 하셨는데, 양반다리는 무릎을 많이 굽힌 상태로 하기 때문에 뒤쪽이나 무릎 앞쪽에 압력이 높아지는 그러한 자세예요. 그래서 연골에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안 하시는 것이 좋아요. 다음으로 디렉스나 러닝머신이 무릎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 밖에서 걷거나 뛰라는데 맞을까요?"라고 하는데, 글쎄요. 뭐 "러닝머신이 안 좋다." 이런 데이터가 특별히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는 것 같은데, 밖에서 걷거나 뛰는 거, 뭐 러닝머신에서 뛰는 거 다 무릎에는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날까지 아프면 너무 많고 연골에 손상을 좀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만 좀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려주신 질문들은 이제 답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더 질문 없으시면 여기에서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연골 손상 안 되도록 근력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이미 손상이 된 경우에는 다양한 치료법을 적절한 적응증에 맞춰서 잘 관리하면서 지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